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방길에서 즉석에서 기자간담회를 또 열었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일단 뭐 상하 호혜적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일단 이 대통령은 첫 출국길에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이제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한 상황 안 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고 그 근간에는 이제 상하 호혜적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본 거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보고를 또 받았다고 해요.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봤는데 그 같은 동일한 조건이라 한다 하면 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일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한마디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겠다라는 기본적인 이제 실용주의 노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고 좀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느꼈는데 이게 첫 번째로 보면은 차별 없는 조건이 기본이 돼야 된다. 한마디로 이제 다른 나라와 교육을 했었을 때에 다른 나라 똑같은 기본적인 조건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기조를 한번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상호 호혜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부분에서 저는 이제 실용주의 노선이 확실하게 드러냈다. 이런 점을 안고 이제는 G7 캐나다로 이제 출국을 했고 그런 기조 안에서 지금 뭐 미국은 아니겠지만 다른 나라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G7 플러스에 포함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도 네. 말했는데 뭐 그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죠. 우리가 G7이 아니라 G8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우리가 못할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G8 가려 그러면 일단 두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지금은 이제는 옵서버 자격으로 그러니까 참관 자격으로 간 거고요. 아예 이제는 이 서방 국가들의 주최하고 있는 G7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두 가지 사실 목표가 달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그러면 이제는 선진국이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경제 규모라고 볼 수가 되겠는데 근데 선진국이라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G7에 들어간 일본이 국민 총소득 같은 경우가 한 3만 5천 달러 정도 됩니다. 1인당. 근데 우리는 2023년도에 이미 오버를 해서 더 넘었습니다. 예. 3만 6천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들어가 있는데 뭐 우리가 못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경제 규모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조건인데 경제 규모도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 되면은 이탈리아 총생산보다 더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부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사실 뭐 G7 플러스 넘어서 G8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은 저는 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또 하나가 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또 강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K컬처. K컬처. 예, 이거는 따라할 수가 없어요. 뭐 일본이나 미국도 따라할 수 없는 영역이라서 문화적 자양 토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뭐 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뭐 우리나라 좋게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팩트는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 미국의 그 싱크탱크를 역할을 하고 있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최근에 보고서를 냈었어요. 야, 한국은 G8에 들어가도 충분해. 들어가야 돼.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노력을 하면 가능할 거라는 말씀까지 네.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캐나다에 가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대통령실 설명도 들었지만 한미 정상회담 당초 내일로 예정됐었는데 그건 좀 어렵게 됐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온 상황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랑은 못 만났지만 뭐 일본이나 영국 등은 만났고 특히 영국과는 아예 무역 협상 어느 정도는 좀 체결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실무 협상은 영국과 이제 미국은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제 서명만 남겨둔 상태였고 사실상 이제 그 서명 부분을 이제는 완결졌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영국과 미국과 영국과의 협정을 본다 그러면 손실 회피형 협정 이렇게 좀 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줄 건 주고 또 받을 건 받아냈는데 줄 거는 확실하게 줬죠. 그게 뭐냐면 농산품입니다. 농축산물에 대해서 특히 이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관세를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사실상 이제 줘줬고요. 미국 쪽에다가 대신에 받아낸 거는 이제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쿼터제로 묶었거든요. 10만 대에 대해서 10% 관세율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물량이 1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영국은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지켜낸 거죠. 근데 뭐 불만이 있을 거예요. 사실 10%도 좀 높다 이런 불만이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25%가 아니라 일단은 10%에서 이제는 묶었다라는 거. 물론 10만 대에 대해서 쿼터제로 묶은 겁니다. 총량 기준을 했고 이런 점에서는 충분히 이제 영국이 이제 받아낼 건 받아냈다 해서 더 많은 손실을 안기 전에 빨리 이제 타협을 했다, 협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쿼터제로 묶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시장 확대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 많이 수출하고 싶어도 그 쿼터제가 묶여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 확대가 좀 어렵고 성장이 좀 저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단점을 안고 있겠지만 일단 10만 대에 대해서는 영국 자동차 산업을 지켜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보고 볼 게 그럼 우리도 쿼터제하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규모가 달라요. 우리 한 140만 대가 예,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거 뭐 쿼터제로 해갖고 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우리가 또 이 자동차 관세 25%를 어떻게 풀어낼까 이것도 뭐 처음에 관심사로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자동차 관세뿐만 아니라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관세 적용 받지 않는 할당량을 정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곧 뭐 면제를 해주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면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인데 아시겠지만 미국이 철강에 대해서 이제 50%입니다. 지금 원래 25%에다가 더 높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큰 관세를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25%, 알루미늄 10% 뭐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유지했다. 영국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이제 쿼터제로 묶는다. 그럼 쿼터 물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관세가 떨어집니다.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지금 영국과 미국이 거의 합의점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도 사실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품목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로 묶고 있습니다. 미국이. 예. 그게 뭐냐면은 자국 내의 안보에 크나큰 위험을 줄 수 있으면 특정 품목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세게 물리는 건데 이게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이런 것들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일단 파생 상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산 철강 안 쓰면 외국산 철강 쓰면은 뭐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까지도 사실 고유 관세를 책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커지는데 영국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쿼터제로 묶어냈다는 거죠. 우리도 트럼프 1기 때 쿼터제로 철강 아시겠지만 기억나시겠지만 1기 때 트럼프 1기 때 쿼터제로 묶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어떻게 철강과 알루미늄 쪽에서 뭐 쿼터제로 갈지 아니면은 정말로 뭐 고율 관세로 지속이 될지는 좀 협상이 이제 진행돼야 가봐야 아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넥스트 다음으로 좀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내일 정상회담은 어렵게 됐지만 또 조만간 의미 있는 대화가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우리 국가 경쟁력 평가라는 조사 결과에 스위스에서 나온 결과인데 27위, 지난해보다 7계단이 하락했고 특히나 기업 효율성 분야에서는 23위였던 것이 44위까지 내려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사실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국가나 모든 부분에서 사실상 글로벌의 안에서 유연성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지금 이제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추입니다. 이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발표를 하는데 89년부터 국가 경쟁력 순위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60여 개, 한 60에서 한 69개 국가 대상으로 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요. 그리고 국제 투자자 사이에서도 굉장히 활용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량적 분석을 3분의 2 정도 하고요. 정성적, 그러니까 경영인이나 전문가의 인지도 조사 이런 거, 정성적 조사를 또 3분의 1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량과 정성적 분석을 통해서 사실상 국가 순위추이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사실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순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 특히 지금 4대 분야 부분별 나오고 있는데 2024년과 2025년을 본다 그러면 경제 성과는 사실상 좀 올랐던 부분이 있겠죠. 그다음에 정보 효율성 같은 경우도 이제 31위. 그다음에 기업 효율성이 이제는 44위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인프라가 21위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순위가 좀 올랐던 부분도 있겠지만 떨어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시장 안에서 우리가 이제 유연성을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이제 평가가 지금 국제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 그런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성적 평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국가의 경영자들이 봤을 때 한국을 봤을 때 또한 한국의 기업들을 봤을 때 이런 정치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대외적인 환경에 대해서 약간 다른 나라들보다 이제는 경쟁력이 떨어졌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달려나가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한번 만회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좀 더 가장 시급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왜 G7을 갔을까?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전 보거든요. 예, 정권 초기입니다. 지금 국내 일도 되게 바쁘거든요. 그런데 해외로 가서 출국을 해서 각국 정상들과 만나려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브랜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강했다라는 저는 이제 평가를 해봅니다. 예. 이제 안정이 됐다. 민주국가로서의 안정이 됐고 충분히 이제 도약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경쟁력이 살려 그러면 대외적인 평가가 좋은 평가가 나아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적인 이제 신뢰도 부분이 굉장히 올라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봤을 때 한국에 투자해도 된다. 바이코리아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몰리게 됩니다. 환율 당연히 달러 들어오니까 환율도 안정이 되죠. 환율 안정되다 보니까 물가도 또 잡히게 됩니다. 수입 물가 높아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물가 안정이 되면 소비가 늘어날 거고 소비가 늘어나면 또 생산이 늘어날 거고 생산이 늘어나면 고용도 많이 하겠죠. 선순환 작업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그래서 대외적인 신뢰도가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네. 대통령이 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간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그런 점에서 대외적인 신뢰도가 국가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대통령실에서도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앞서 기사에서 뉴스 심리 지수라는 얘기를 하나 전해드린 바 있었어요. 이게 108.43으로 11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이다. 솔직히 뉴스 심리 지수라는 것 익숙하지가 않은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건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높게 된 배경까지 함께 좀 짚어주실까요? 예, 한국은행에서 이제는 심리 지수를 발표하는데 그중 뭐냐 그러면 이제 뉴스 심리 지수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조사를 해요. 50여 개의 언론사들에 대해서 이 경제 이슈에 대해서 긍정, 부정, 중립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이제 끄집어 봅니다.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 AI를 써갖고 사실상 데이터 분석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는 긍정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는 조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는 100 지수가 넘어간다. 지표한 거거든요. 100을 넘어간다 그러면 긍정으로 보고 이제는 100보다 미만이다라 그러면 경제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참여자들이. 그래서 언론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연합뉴스 TV도 굉장히 중요한 언론사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언론사에서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느냐 그 추이를 보여준다. 그게 이제 심리지수로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뉴스 심리지수가 또 중요한 게 이게 심리지수라 말씀드렸잖아요. 소비자 심리지수 있고요. 경기 실사지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표와 상관관계가 굉장히 커요. 이 뉴스 심리지수가 또. 그러다 보니까 경제를 미리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는 지표다. 그래서 투자할 때도 활용이 되고 그다음에 실제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를 보는데도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을 넘어섰죠? 그럼 앞으로 우리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이제 더 우리 사회에 더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언론가의 역할이 크겠네요. 이게 연합뉴스의 역할이 더 크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인해서 지금 국제 유가가 급등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도 연장하겠다 했는데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유류세 인하 조치는요. 뭐 지금 아시겠지만 유가가 다시 한번 들썩이는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류세 인하 조치를 통해서 소비를 좀 진작시키고자 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개소세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을 통해서 소비를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한 정부의 이제는 정책이다. 물론 세수를 본다 그러면 사실상 인하 조치 끝나는 게 맞죠.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뭐 지금의 물가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뭐 올바른 판단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좀 문제인데 물론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앞으로의 변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전쟁이
분쟁이 더 격화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지상전투까지 간다 그러면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까지 막는다 그러면 뭐 유가 100달러 넘어가는 건 뭐 시간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또 정부가 대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잘했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네. 또 정부의 대응 중 하나가 이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 농축수산물 할인을 위해 이거 한 460억 정도 쓴다라고 네. 하는데 사실 OECD에서 우리가 먹거리 물가 2위다 이런 기사도 맞습니다. 전해드린 바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정부에서 대응을 해야 직접적으로 좀 와닿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OECD 평균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먹거리 물가가 이제는 2위입니다. 사실상 유럽의 스위스 빼고 2위거든요. 예, 예. 지금 이제 자료 화면에 이제 나올 텐데요. 예, 이제 나오고 있죠. 스위스 다음에 2위예요. 그래서 이게 먹는 물가가 높습니다. 예. 예, 다른 평균 다른 것과 비교해 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유지비라든지 다른 물가와 비교해 보면 OECD 평균보다 낮은데 이 먹거리 물가만 유독 높습니다. 뭐 예.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이제는 자금률이 좀 식료품 자금률이 좀 낮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먹거리 물가가 좀 높은데 네. 어쨌든 간에 물가가 지금 높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먹는 거에 대한 이제 부담을 좀 낮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을 써서 사실상 이제는 먹는 걸 좀 낮춰주겠다는 거에서 외식 부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김밥이 1위로 요건 이제 5년치입니다. 5년치 봤을 때 김밥이 1위로 많이 올랐고요. 햄버거, 떡볶이 우리가 자주 먹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5년 동안 네. 상승률이 크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서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먹거리 물가를 잡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써서 사실상 소비 쿠폰을 이제 준다라는 점이 이번에 이제 추경안의 핵심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한마디로 이제 민생 경기를 챙기겠다라고 이제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농축수산물 이제 소비 쿠폰도 이제는 곧 또 발행이 되고요.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민생회복 지원금도 아마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계란 월평균 소비자 가격 추이가 나오고 있는데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소비자 가격 추이잖아요. 이거 실제적으로 매장 가보시면 한 판에 이거 8,000원 넘어갑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점점 더 계란 가격 높아지고 있거든요. 음식에 계란 안 들어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하죠. 서민의 단백질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달걀, 계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물가도 낮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나섰다. 그래서 계란 납품 단가를 인하하겠다라고도 발표도 했고 또한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음식에 대해서 할당 관세에 대해서 이제는 고려 중이다. 또 할당 관세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관세를 낮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이 많이 돼서 물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읽기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